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소리가 낡은 객주에 썩어가는 기와 지붕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는 거친 노유 속에서도 탁자 앞에 정조한 무영의 귀는 미세하게 타들어가는 촛불 심지에 파열음마저 놓치지 않고 잡아내고 있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으나 그가 느끼는 세상은 눈을 뜬 자들이 보는 허상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잔혹한 실체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낡은 갓 아래로 드러난 야윈 얼굴은 마치 깎아지른 절벽처럼 무표정했으나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러나왔다. 무영의 오른손은 식어버린 국밥 그릇, 옆에 놓인 투박한 대나무 지팡이를 가볍게 감싸 쥐고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라 그의 분신이자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였다. 객주 안에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싸구려 술 냄새, 그리고 젖은 집신에서 풍기는 악취가 뒤섞여 있었지만 무영의 코끝을 자극하는 것은 그 너머에 숨겨진 비릿한 수의 냄새, 즉 살기였다. 놈의 눈은 장식일 뿐이다. 소리만 죽이면 쥐도 새도 모르게 목을 벨 수 있다. 객주의 구석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지극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으나 그 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무영의 고막에 천둥처럼 꽂혔다. 무영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왼쪽 허리춤을 꼭 붙들고 있는 작은 손의 떨림을 느꼈다. 5살 배기아이 선재였다. 아이의 심장 박동은 마치 덫에 걸린 산토끼처럼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고 그 불안정한 리듬이 무영의 예민한 감각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고 있었다. 무영은 아이의 손등을 자신의 거친 엄지로 천천히 쓸어내리며 무언의 위로를 건넸다. 두려워 말거라. 네가 듣는 천둥 소리가 너를 해치지 못하든 저들의 칼날 또한 너에게 닿지 못할 것이니. 무영의 침묵은 그 자체로 거대한 산과 같아서 아이의 불규칙한 호흡이 아주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빗물 섞인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드는 순간 젖은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미세한 소음이 연달아 3번 울렸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천장 대들보 위에서 들려오는 가벼운 옷자락 스치는 소리 하나. 총 넷이었다. 놈들은 빗소리에 발소리를 감추려 했으나 무영에게는 그들이 내딛는 발의 무게중심과 근육의 수축마저 훤히 들여다 보였다. 첫 번째 자객이 숨을 멈추고 거리를 좁혀오는 순간 무영의 손에 들린 대나무 지팡이가 섬광처럼 허공을 갈랐다. 챙차항하는 맑은 파열음과 함께 지팡이 속에 숨겨져 있던 서늘한 칼날이 모습을 드러냈다. 자객의 검이 무영의 목을 노리고 들어왔으나 무영의 칼끝은 이미 자객의 손목인대를 정확히 꿰뚫고 지나간 뒤였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자객이 바닥으로 나뒹구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려 퍼졌다. 이 이놈이 장님이 아니었던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가 허공을 찔렀다. 무영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싸늘하게 대꾸했다. 보는 것은 속기 쉬우나 듣는 것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 법. 너희들의 살기는 빗소리로도 감출 수 없을 만큼 요란하구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나머지 2명의 자객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왼쪽에서는 묵직한 도끼가 바람을 가르며 날아왔고 오른쪽에서는 날카로운 비수가 뱀처럼 파고들었다. 무영은 선재를 자신의 등 뒤로 부드럽게 밀어내며 몸을 낮췄다. 도끼가 허공을 가르며 탁자를 2 동강 내는 순간 무영의 검은 물 흐르듯 유려한 곡선을 그리며 오른쪽 자객의 허벅지를 베고 회전하는 반동을 이용해 도끼를 든 자의 명치를 가격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거친 숨소리가 교차하는 아수라장 속에서도 무영의 호흡은 흐트러짐 없이 고요했다. 마지막 남은 하나, 천장에 숨어있던 자가 기습적으로 낙하했다. 그는 여느 자객들과 달리 호흡을 완벽하게 지우고 있었다. 무영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위에서 떨어지는 칼날의 바람소리가 정수리에 닿을 듯 가까워진 찰나 무영은 검을 들어 올리는 대신 몸을 비틀어
아이를 품에 안고 바닥을 굴렀다. 쾅! 자객의 거미바닥 깊숙이 박히며 나무 파편이 튀었다. 무영은 그 찰나의 진동을 통해 상대의 위치를 파악했다. 바닥에 박힌 검을 빼내려 끙끙대는 놈의 거친 숨소리가 무영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표적이었다. 무영의 검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뻗어나가 자객의 모굴대를 정확히 겨누고 멈췄다. 차가운 칼끝이 피부에 닿자 자객은 얼어붙은 듯 동작을 멈췄다. 객주 안은 다시금 빗소리만이 가득 채우게 되었다. 누가 보냈느냐? 무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천둥소리보다 무거웠다. 자객은 공포에 질려 덜덜 떨면서도 입을 다물었다. 살수 집단의 규율은 죽음보다 엄격한 법이었다. 무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검을 거두는 척하며 지팡이 집으로 칼날을 밀어 넣었다. 가거라. 내 놈들의 목숨을 거두어 내 칼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 자객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로의 눈치를 살피더니 부상당한 동료들을 부축하여 허겁지겁 객주를 빠져나갔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무영은 긴 숨을 토해냈다. 사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늙고 병든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다. 선재가 무영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울먹였다. 아저씨, 피... 무영의 소매 끝에서는 붉은 선혈이 빗물처럼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아까 아이를 감싸 안으며 굴렀을 때 바닥에 튀어나온 못에 긁힌 상처였다. 무영은 상처의 고통보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더 아팠다. 그는 더듬거리는 손길로 선재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다. 이것은 내 피가 아니라 빗물에 씻겨 내려갈 업보일 뿐이다. 아이를 달래는 그의 목소리는 조금 전 살기 등등하던 검객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다정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무영의 기억은 이 빗소리를 타고 며칠 전에 참혹했던 그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화마가 춤추던 류대감댁의 지옥 같던 밤.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늘이 류대감 일가의 억울한 죽음을 슬퍼하듯 통곡하던 그 밤에 무영은 운명처럼 그곳에 있었다. 당시 무영은 류대감과의 오랜 인연으로 잠시 머물고 있었다. 한때 무영의 눈을 고쳐주려 백방으로 의원을 구하러 다녔던 류대감은 무영에게 있어 은인이자 벗이었다. 갑작스러운 자객들의 습격은 야심한 시각에 이루어졌다. 흑사라 불리는 악명 높은 살수 집단이었다. 그들은 닥치는 대로 사람을 베고 불을 질렀다. 앞이 보이지 않는 무영에게 그 밤은 시각적인 공포가 아닌 청각적인 지옥이었다. 타오르는 불길소리 다급한, 비명소리 칼날이 살을 파고드는 소리, 그리고 짐승처럼 울부짖는 사람들의 절규. 무영은 혼란 속에서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 류대감의 침소로 향했다. 그러나 그가 도착했을 때 류대감은 이미 치명상을 입고 피 웅덩이 속에 쓰러져 있었다. 무영인가? 류대감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가늘었다. 무영은 류대감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대감체가 너무 늦었습니다. 죄책감에 고개를 숙인 무영에게 류대감은 피 묻은 손으로 무영의 옷깃을 잡았다. 내 목숨은 이미 글렀네. 허나 선재, 우리 선재만이 살아있네. 벽장 안에 숨겨두었네. 류대감은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말을 이었다. 그 아이가 이 모든 참극을 보았네. 증인이네. 부디 그 아이를 지켜주게. 자네의 검으로, 자네의 귀로. 류대감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마지막 유언은 무영의 가슴에 쇠스랑처럼 박혔다. 무영은 류대감의 눈을 감겨줄 겨를도 없이 벽장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공포에 질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어린 선재가 있었다. 벽장 문을 열자 아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웅크리고 있었다. 무영은 아이를 품에 안고 맹세했다. 내 눈은 빛을 잃었으나 오늘부터 너의 눈이 되어줄 것이다. 내 귀가 들을 수 있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너를 지키리라. 그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다. 자신의 남은 생을 건 피의 서약이었다. 불타는 저택을 뒤로하고 아이를 안고 달리던 그 순간부터 무영은 더 이상 떠돌이 맹인이 아닌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고 수호신이 되었다. 그러나 세상은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 류대감 일가를 몰살시킨 배후 세력은 유일한 생존자인 선재를 제거하기 위해 집요하게 추격해왔다. 회상에서 깨어난 무영은 씁쓸한 표정으로 젖은 옷을 털었다. 객주 주인이 겁에 질려 구석에 숨어있는 기척이 느껴졌다. 무영은 품에서 엽전 몇 잎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탁자 값과 술값 그리고 입단속 값이오. 주인은 대답조차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무영은 다시 선재의 손을 잡았다. 가자 선재야.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아이는 묵묵히 무영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작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무영의 차가운 검 손잡이와 대비되어 묘한 안도감을 주었다. 그들이 객주문을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비는 조금 잦아들었으나 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불고 있었다. 바람소리 사이로 멀리서 수십 개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단순한 여행객들의 행렬이 아니었다. 규칙적이고 묵직한 훈련된 군마들의 소리였다. 놈들이 다시 오고 있었다. 아까 도망친 자객들이 지원군을 불러온 것이 분명했다. 이번에는 서너 명이 아닐 것이다. 무영은 바람의 냄새를 맡았다. 습기찬 흙냄새 사이로 짙은 살기가 구름처럼 몰려오고 있었다. 아저씨 무서워요. 선재가 움츠러들며 말했다. 무영은 지팡이를 고쳐 잡으며 아이를 안심시켰다. 바람 소리를 잘 들어보거라 선재야. 바람은 우리에게 적이 오는 방향을 알려주고 비는 우리의 발자국을 지워준다. 자연은 언제나 우리 편이란다. 무영은 아이를 업고 어둠이 짙게 깔린 숲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에게 밤은 낮보다 편안했고 숲은 도시보다 안전한 요새였다. 하지만 무영은 알고 있었다. 이 길의 끝에는 류대감댁을 멸문시킨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그리고 그 실체는 자신의 과거와도 얽혀 있을지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의 등 뒤로 말발굽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검을 든 자는 피를 부르고 피를 본 자는 결코 편안히 잠들 수 없다. 스승이 남긴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무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이 흘릴 피는 상관없었다. 하지만 등 뒤에 엎인 이 작은 생명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했다. 숲의 입구에 들어서자 나무집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마치 앞으로 닥칠 험난한 운명을 예고하는 듯 했다. 무영은 깊게 심호흡을 하며 시각을 제외한 온몸의 감각을 활짝 열었다.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보이지 않는 길 위에서의 목숨을 건 숨바꼭질이, 가파른 산길은 비에 젖어 미끄러웠고 곳곳에 튀어나온 나무 뿌리는 마치 지옥에서 뻗어나온 악귀의 손길처럼 무영의 발목을 노리고 있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무영에게 이 낯선 산세는 평지보다 몇 배나 더 가혹한 시련이었으나 그는 지팡이 끝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과 발바닥에 닿는 흙의 질감을 통해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려나가고 있었다. 축축한 이끼 냄새와 썩은 낙엽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밤새 내린 비로 불어난 계곡물의 거센 물살 소리가 청각을 어지럽혔지만 무영은 그 혼란스러운 소음 속에서도 자신들을 추격해오는 자들의 기척을 걸러내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웠다. 등 뒤에 엎인 선재는 지쳐 잠들었는지 색색거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는데
아이의 뜨거운 천이 무영의 차가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려 마치 무거운 짐이 아닌 생명의 불씨를 짊어진 듯한 기묘한 감각을 불러일으켰다. 무영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거친 호흡을 가다듬으며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를 맡으려 고개를 돌렸다. 비릿한 소의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다. 놈들이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다. 아직도 쫓아오고 있나요? 선재가 잠결에 놀라 깬 듯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자 무영은 아이를 고쳐 업으며 나직하게 대답했다. 걱정 말거라. 놈들은 사냥개와 같아서 냄새를 맡고 쫓아오지만 우리는 바람이 되어 그들의 코끝을 스쳐 지나갈 것이다. 무영의 말은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나 사실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았다. 추격자들은 단순한 관군이나 산적 무리가 아니었다. 그들은 흑사라 불리는 암살과 추적에 특화된 전문가들이었다. 그들은 말발굽 소리를 죽이기 위해 말발굽에 두꺼운 천을 감싸고 갑옷끼리 부딪히는 소리를 없애기 위해 가죽 옷을 입는 자들이었다. 무영이 그들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들이 숲을 지나며 일으키는 미세한 공기의 파동과 살기를 품은 자들, 특유의 긴장된 심장, 박동 소리뿐이었다. 무영은 지팡이로 땅을 짚으며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조금만 더 가면 동굴이 나올 것이다. 그곳에서 잠시 쉬어가자꾸나.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무영의 귀에 이질적인 소리가 포착되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바람소리도 짐승의 울음소리도 아니었다. 아주 가늘고 날카로운 마치 뱀이 풀숲을 스치는 듯한 소리였다. 쉬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무영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고 찰나의 순간 날카로운 표창 하나가 그의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가 뒤편의 나무 줄기에 깊숙이 박혔다. 엎드려라. 무영은 선재를 보호하며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나타나 그들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놈들은 말을 버리고 도보로 산을 타기 시작한 것이 분명했다. 무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놈들의 우두머리는 무영이 소리에 민감하다는 사실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그들은 일부러 발소리를 죽이는 대신 주변의 나뭇가지를 흔들거나 돌을 던져 무영의 청각을 교란시키는 전술을 쓰고 있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불규칙한 소음들이 무영의 머릿속 지도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다. 장님 주제에 제법 멀리도 도망쳤구나. 숲의 어둠 속에서 건조하고 냉소적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소리의 진원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마치 복화술을 쓰듯 목소리가 사방에서 메아리 쳤다. 흑사의 우두머리 도끼였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서 무영의 심리를 압박해왔다. 류대감의 핏줄을 내놓는다면 내 놈의 목숨만은 살려주마. 맹인으로 늙어가는 처지에 남의 집 자식 때문에 목숨을 걸 필요가 있느냐. 무영은 대답 대신 지팡이 속에 검을 뽑아들었다. 챙가자 하는 맑은 금소금이 산중의 정적을 갈랐다. 내 눈은 멀었으나 마음의 눈은 내 놈들의 추악한 욕망을 똑똑히 보고 있다. 이 아이는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의리이자 세상에 남은 마지막 양심이다. 무영의 단호한 일갈의 도끼는 비웃음을 흘렸다. 의리라. 죽은 자에게 의리가 무슨 소용이더냐. 쳐라. 도끼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사방에서 자객들이 쇄도했다. 무영은 선재를 바위 틈새에 밀어넣고 그 앞을 막아섰다. 왼쪽에서 바람을 가르는 검격이 날아왔다. 무영은 검이 공기를 찢는 소리를 듣고 반대 방향으로 몸을 틀어 상대의 검을 흘려보낸 뒤 지체 없이 상대의 발목을 베었다.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곧이어 오른쪽과 뒤쪽에서 동시에 공격이 들어왔다. 무영은 청각을 극도로 예민하게 곤두세웠다.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발이, 땅을 박차는 소리, 거친 호흡소리. 그 모든 정보가 머릿속에서 영상처럼 재구성되었다.
무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검을 뒤로 찔러 넣어 기습하려던 자객의 복부를 꿰뚫었고 동시에 몸을 회전시키며 전방의 적을 베어 넘겼다. 피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무영은 춤을 추듯 유려하게 움직이며 다가오는 칼날들을 쳐냈다. 그러나 적은 너무 많았고 무영의 체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때 도끼가 비열한 수를 썼다. 놈의 귀를 멀게 하라. 그들은 갑자기 품에서 꽹과리와 징을 꺼내 요란하게 두들기기 시작했다. 좁은 상월짜기에 찢어질 듯한 소음이 가득 찼다. 무영에게 그것은 마치 고막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었다. 소리의 홍수 속에서 자객들의 발소리와 호흡소리가 완전히 묻혀버렸다. 방향 감각을 상실한 무영이 주춤거리는 사이 누군가의 발길질이 무영의 옆구리를 강타했다. 무영이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지팡이가 손에서 튕겨져 나갔다. 방향을 잃은 검객은 날개 잃은 새와 같았다. 자객들이 무영을 둘러싸고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바위 틈에 숨어있던 선제가 뛰쳐나와 무영의 앞을 가로막았다. 우리 아저씨 해치지 마 나쁜 놈들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돌멩이를 던지는 아이의 모습에 자객들은 잠시 멈칫했다. 그 짧은 정적의 순간 무영의 귀에 선제의 울음 섞인 외침이 틈을 만들어 주었다. 아이의 목소리는 소음 속에서도 또렷한 이정표가 되었다. 무영은 아이의 위치를 기준으로 적들의 거리를 다시 계산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자갈을 집어들어 전방으로 힘껏 던졌다. 탁! 자갈이 누군가의 툭에 맞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의 반향을 통해 무영은 적들의 대형을 파악했다. 셋은 정면, 둘은 측면. 무영은 바닥을 구르며 떨어진 검을 다시 잡았다. 선제야 고개 숙여라. 무영의 외침과 함께 그의 검이 낮게 원을 그리며 회전했다. 발목을 노린 기습적인 공격에 앞줄에 서 있던 자객 셋이 동시에 쓰러졌다. 소음에 의지해 방심하고 있던 그들의 허점을 찌른 것이다. 무영은 그 틈을 타 선제를 낚아채듯 안아들고 절벽 쪽으로 내달렸다. 놈이 절벽으로 간다. 쫓아라. 도끼에 다급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무영이 향한 곳은 귀곡이라 불리는 깎아지른 절벽 지대였다. 다리가 놓여 있었으나 낡고 위태로운 곳이었다. 무영은 발끝에 닿는 허공의 감각으로 절벽의 끝을 인지했다. 아래에서는 까마득한 계곡물의 포효가 들려오고 있었다. 뒤따라온 자객들이 횃불을 들고 포위망을 좁혀왔다. 길은 끊겼고 뒤는 적들뿐이었다. 선제는 무영의 품에 얼굴을 파묻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아저씨, 우리 이제 죽나요? 아이의 물음에 무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산다. 반드시 살아서 너에게 맑은 세상을 보여줄 것이다. 무영은 품 안의 아이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이 절벽 아래로 흐르는 물소리의 깊이를 가늠해보니 충분히 깊었다. 하지만 바위가 많아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포기해라. 내 놈이 날고기는 재주가 있다. 한들 앞 못 보는 장님이 이 절벽을 내려갈 수는 없다. 도끼가 칼끝을 겨누며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자의 오만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무영은 그 오만한 목소리 이면에 숨겨진 미세한 망설임을 읽었다. 도끼 역시 이 절벽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 것이다. 무영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보는 것에 의존하는 자는 어둠을 두려워하지만 어둠 속에 사는 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는 법이다. 말을 마친 무영은 주저없이 절벽 아래의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자객들의 경악 섞인 비명이 등 뒤에서 멀어졌다. 차가운 바람이 귀를 때리고 중력이 온몸을 잡아당겼다. 추락하는 짧은 순간 무영은 선제의 머리를 감싸 안아 자신의 가슴으로 충격을 받아낼 준비를 했다. 풍덩! 거대한 물보라와 함께 두 사람은 차가운 계곡물 속으로 잠겼다. 얼음장 같은 물이 전신을 마비시킬 듯 파고들었지만 무영은 정신을 잃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물속은 지상보다 더 고요했다. 모든 소음이 차단된 그곳에서 무영은 오직 선재의 심장 소리에만 집중했다. 아이가 물을 먹지 않도록 수면 위로 들어 올리며 무영은 거센 물살에 몸을 맡겼다. 물살은 그들을 하류로 자객들의 손이 닿지 않는 더 깊은 숲, 대나무 숲이 있는 곳으로 이끌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물속에서 느껴지는 비릿한 피 냄새. 그것은 자객들의 것이 아니라 무영 자신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아까 입은 부상이 생각보다 깊었다. 의식이 점점 흐려지려 했지만 무영은 필사적으로 물가에 도단한 풀뿌리를 움켜쥐었다. 살아야 한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놈들의 추격을 뿌리칠 때까지는 쓰러질 수 없었다. 겨우 물 밖으로 기어 나왔을 때 주변은 온통 대나무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사그락사그락거리는 대나무 잎 소리와 탁탁 부딪히는 줄기 소리가 기묘한 화음을 이루고 있었다. 이곳은 소리의 미로였다. 맹인 검객에게는 축복일 수도 저주일 수도 있는 장소. 무영은 젖은 몸을 이끌고 대나무 숲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선재는 추위와 공포에 질려 기절해 있었다. 무영은 아이를 마른 낙엽 위에 눕히고 자신의 젖은 겉옷을 벗어 덮어주었다. 그리고 품에서 젖은 쏘가리 가루 약을 꺼내 자신의 상처에 발랐다. 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신음조차 내지 않았다. 숲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도끼는 포기를 모르는 사냥개였다. 무영은 대나무 숲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 수만 개의 대나무 소리 속에 자신과 아이의 숨소리를 숨겨야 했다. 그리고 다가올 아침 이곳은 피로 물든 결전의 장이 될 것이었다. 끝없이 펼쳐진 대나무 숲은 거대한 녹색의 감옥과도 같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수만 그루의 대나무들이 몸을 비비며 쏟아내는 기괴한 마찰음은 마치 수천 마리의 뱀이 동시에 혀를 날름거리는 소리처럼 무영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사그락사그락, 탁타닥. 잎사귀가 스치는 소리와 줄기가 부딪히는 파열음이 뒤섞여 만들어내는 불협화음은 청각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무영에게 있어 시각을 잃은 것 이상의 공포였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이 거대한 소음의 파도 속에 묻혀버렸다. 무영은 젖은 옷자락을 쥐어짜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옆구리의 상처가 불에 댄 듯 욱신거렸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적의 위치를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이었다. 이곳에서 그는 진정한 의미의 맹인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아저씨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선재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이의 목소리조차 대나무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왔다. 무영은 손을 뻗어 아이의 작은 머리를 감싸 안아 자신의 가슴팍으로 당겼다. 귀를 닫고 마음을 열거라. 소리에 현혹되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고요를 찾아야 한다. 그것은 아이에게 하는 말인 동시에 혼란스런 자기 자신을 다잡기 위한 주문이었다. 무영은 눈을 감고 집중했다. 소음의 틈새 바람이 잠시 멈추는 그 찰나의 순간을 노려야 했다. 그러나 흑사의 자객들은 그런 무영의 사정을 봐줄 리 만무했다. 그들은 이 소음의 지옥을 완벽한 사냥터로 활용하고 있었다. 대나무 숲의 가장자리에서부터 살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놈들은 발소리를 죽일 필요조차 없었다. 대나무들이 부딪히는 요란한 소리가 그들의 거친 발걸음을 완벽하게 덮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영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평소라면 심리 밖의 말발굽 소리도 들을 수 있었던 그였으나 지금은 바로 코앞까지 다가온 적의 숨소리조차 구분하기 힘들었다. 쉬익, 날카로운 파공성이 들린 것은 이미 화살이 무영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간 직후였다. 이윽, 무영이 짧은 신음과 함께 몸을 비틀었다. 피가 튀어 대나무 줄기에 뿌려졌다. 하하하하, 천하의 귀신 검객도
대나무 숲에서는 그저 귀머거리 늙은이에 불과하구나. 숲의 사방에서 조소 섞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목소리는 대나무 숲의 메아리를 타고 증폭되어 방향을 가늠할 수 없게 만들었다. 무영은 지팡이 검을 빼들고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등 뒤에 닿는 차가운 대나무의 감촉만이 그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현실이었다. 비겁한 놈들, 모습을 드러내라. 무영이 허공을 향해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또 다른 화살 세례뿐이었다. 놈들은 무영이 소리에 반응하여 움직인다는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들은 원을 그리며 빙글빙글 돌면서 돌을 던지고 대나무를 발로 차며 무영의 감각을 교란시켰다. 무영은 검을 휘둘러 날아오는 화살 몇 개를 쳐냈지만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는 없었다. 허벅지와 팔뚝에 얕은 자상들이 늘어갔다. 피냄새가 진동하자 놈들의 공격은 더욱 대담해졌다. 이제는 원거리 공격이 아닌 직접 검을 들고 달려들 기세였다. 무영은 식은땀을 흘렸다. 이대로는 당한다. 소리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이 난관을 타개할 수 없었다. 그때 무영의 뇌리에 류대감의 마지막 유언이 스쳐 지나갔다. 자네의 검으로, 자네의 귀로, 그리고 선제의 눈으로. 무영은 번개에 맞은 듯 전율했다. 그는 다급하게 등 뒤에 선제를 불렀다. 선제야, 눈을 뜨거라. 무섭다고 감으면 안 된다. 선제는 공포에 질려 눈을 꼭 감고 있었다. 싫어요, 무서워요. 아이가 울부짖었다. 무영은 검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단호하게 말했다. 나를 보지 말고 저들을 보아라. 네가 나의 눈이 되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둘 다 여기서 죽는다. 무영의 절박한 외침에 선제가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한 눈물 너머로 검은 복면을 쓴 자객들이 대나무 숲 사이사이에서 검을 빼들고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저기요, 빨간 띠를 맨 사람이 오른쪽에서 와요. 선제의 떨리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순간 무영의 머릿속에 흐릿했던 세상이 선명하게 그려지기 시작했다. 오른쪽 붉은 띠. 선제의 목소리는 무영에게 있어 어둠 속의 등대와 같았다. 무영은 망설임 없이 오른쪽으로 몸을 날리며 검을 횡으로 그었다. 대나무 숲의 소음에 묻혀 접근하던 자객은 갑작스러운 무영의 방역에 당황하여 방어조차 하지 못하고 가슴을 베었다. 비명소리와 함께 자객이 쓰러지자 무영은 즉시 자세를 낮췄다. 다음은 어디냐? 무영이 외쳤다. 선제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소리쳤다. 왼쪽 나무 뒤에 숨었어요. 활을 쏘려 해요. 무영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닥에 굴러 떨어져 있던 돌멩이를 발끝으로 차올려 왼손으로 낚아챘다. 그리고 선제가 말한 방향을 향해 전력을 다해 던졌다. 악털. 나무 뒤에서 매복해 있던 궁수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뒤쪽 2명이에요. 아이의 외침은 이제 무영의 감각기관 그 자체가 되었다. 무영은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검을 겨드랑이 사이로 찔러 넣었다. 뒤에서 달려들던 자객의 복부를 정확히 관통했다. 상황이 반전되자 자객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이 꼬마 녀석이 한 자객이 도끼를 품고 선제를 향해 표창을 던졌다. 무영은 표창이 바람을 가르는 미세한 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비록 대나무 소리가 요란했지만 아이를 향한 살기만큼은 그 어떤 소음보다 선명하게 들렸다. 무영은 몸을 날려 아이를 감싸 안으며 검으로 표창을 튕겨냈다. 챙강 불꽃이 튀었다. 내 눈을 건드리지 마라. 무영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사신처럼 차갑고 섬뜩했다. 이제 무영과 선제는 한 몸이었다. 아이는 보고 무영은 배었다. 소음으로 가득 찬 대나무 숲은 더 이상 무영의 감옥이 아니었다. 오히려 무영은 이 소음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대나무 줄기를 검으로 강하게 쳐서 탄성을 이용해 튕겨보냈다. 휘어진 대나무가 제자리로 돌아오며
뿜어내는 강력한 힘이 자객들의 얼굴을 강타했다. 퍽퍽. 놈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 무영의 검은 유령처럼 그들의 급소를 파고들었다. 바람의 흐름을 읽는 무영의 심한, 액신얀과 선제의 유간, 로의얀. 이 합쳐져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마지막 남은 자객들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들은 분명 눈먼 장님과 어린아이를 상대하고 있었지만 마치 수십 개의 눈을 가진 괴물과 싸우는 듯 단 압박감을 느꼈다. 무영은 피 묻은 검을 비스듬히 내리며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다. 젖은 낙엽을 밟는 그의 발소리만이 대나무 소리 사이로 묵직하게 울렸다. 도망쳐라. 가서 너희 주인에게 전해라. 바람은 결코 칼로 벨 수 없다고. 살아남은 서너 명의 자객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패배를 인정하고 숲의 어둠 속으로 황급히 사라졌다. 적들이 물러가고 나서야 무영은 털썩 무릎을 꿇었다. 긴장이 풀리자 참았던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옆구리에 상처가 터져 피가 옷을 흥건히 적시고 있었다. 아저씨, 선재가 울먹이며 달려와 무영의 품에 안겼다. 무영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등을 토닥였다. 잘했다, 선재야. 정말 잘했다. 네가 나를 살렸다. 무영의 칭찬에 선재는 더욱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은 공포가 아닌 안도감과 유대감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무영은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희미하게 웃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무영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것을. 도망친 자객들은 반드시 도끼에게 이 상황을 보고할 것이고 도끼는 더 이상 부하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직접 올 것이다. 이 대나무 숲의 바람소리에 섞여 있는 불길한 기운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무영은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여기서 지체할 시간이 없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어. 더 큰 폭풍이 몰려올 게다. 무영은 대나무 하나를 베어 선재에게 건네주었다. 이걸 잡고 내 뒤를 따르거라. 내 검이 닿지 않는 곳은 내 눈이 닿아야 한다. 선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나무 막대기 끝을 꽉 쥐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대나무 숲의 더 깊은 곳, 바람이 시작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숲을 빠져나가는 길목에는 낡은 정자가 하나 있었고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대한 살기가 느껴졌다. 도끼였다. 그는 이미 그곳에 도착해 무영을 기다리고 있었다. 대나무 숲을 빠져나오자 시야가 탁 트인 공터가 나타났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공터의 중앙 흩날리는 대나무 잎들 사이에 한 사내가 오만하게 서 있었다. 검은 무복에 붉은 띠를 두른 도끼. 그는 무영이 나타나자 천천히 박수를 쳤다. 제법이구나. 장님과 꼬마의 합작이라. 감동적이어서 눈물이 날 지경이야.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끈적거렸다. 도끼는 허리춤에서 기이하게 생긴 쌍검을 뽑아들었다. 칼날이 톱니처럼 생겨 스치기만 해도 살점이 뜯겨나갈 흉악한 무기였다. 내 부하들은 내 놈의 귀를 속이려 했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내 놈의 마음을 벨 것이다. 도끼가 살기를 내뿜으며 자세를 잡았다. 무영은 선재를 자신의 등 뒤 멀리 떨어뜨려 놓았다. 물러서거라. 이 자는 다르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무영은 지팡이 검을 수직으로 세우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도끼의 발밑에서 대나무 잎들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그는 소리를 내지 않는 보법, 무음보, 우임부의 외고수였다.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소리 없는 자와 듣는 자의 대결. 바람조차 숨을 죽인 그곳에서 무영은 자신의 모든 감각을 하나의 점으로 모았다. 바람이 멈추었다. 대나무 숲을 요란하게 뒤흔들던 자연의 숨결이 도끼라는 이질적인 존재 앞에서
겁을 먹고 숨을 죽인 듯 했다. 공터에는 무거우면서도 날카로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무영은 미간을 찌푸리며 지팡이 검끝을 바닥에 살짝 대고 있었다. 대지를 통해 전해오는 진동을 느끼려 했으나 도끼의 발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무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전설로만 전해지던 암살기술 무음보 우인부였다. 소리를 지배하는 자와 소리를 듣는 자 모순된 두 존재의 대치 속에서 먼저 움직인 것은 도끼였다. 그는 형체 없는 그림자처럼 미끄러지듯 무영의 사각지대로 파고들었다.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조차 나지 않는 완벽한 은신이었다. 무영의 귀가 허공을 헤매는 사이 서늘한 살기가 왼쪽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다. 늦었다. 도끼에 조소 섞인 속삭임이 들린 순간 무영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젖혔으나 뺨 위로 뜨거운 선혈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아주 얇고 예리한 검상이 남겨졌다. 무영이 급히 검을 휘둘러 방역했으나 칼끝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도끼는 이미 그곳에 없었다. 어디를 보고 휘두르는 것이냐. 내 놈의 그 잘난 귀는 이제 썩은 고목과 다를 바가 없구나. 도끼의 목소리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메아리치며 무영의 청각을 어지럽혔다. 이것은 단순한 무공 대결이 아니었다. 무영이 평생을 갈고 닦아온 감각의 세계를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처절한 고문이었다. 선재가 비명을 지르며 아저씨 뒤에요 라고 외쳤지만 아이의 목소리가 닿기도 전에 도끼의 쌍검은 이미 무영의 등과 허벅지를 연달아 베고 지나갔다. 피가 튀고 살이 찢기는 고통 속에서도 무영은 신음소리를 삼켰다. 고통에 집중하면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이었다. 무영은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으며 눈을 감았다. 시각을 포기한 그가 다시 눈을 감는다는 것은 육체의 귀마저 닫고 오로지 마음에 눈심한 신ян을 뜨겠다는 의지였다. 도끼는 무영의 그런 모습을 비웃으며 맹공을 퍼부었다. 톱니 같은 쌍검이 춤을 추듯 무영의 전신을 난도질하려 들었다. 무영은 수세에 몰려 뒷걸음질 쳤다. 그의 검은 방어하기에 급급했고 몸에는 자잘한 상처들이 훈장처럼 늘어갔다. 선재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리며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자신이 눈이 되어주려 해도 저 악마 같은 자의 속도는 눈으로 쫓을 수 있는 경지가 아니었다. 리우 대감을 죽인 이유가 고작 돈 때문이었나? 무영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도끼의 검을 간신히 쳐내며 던진 질문이었다. 도끼는 공격을 멈추지 않은 채 싸늘하게 대꾸했다. 돈 하하하, 늙은이가 제법 순진하군. 류 대감은 건드려선 안 될 벌집을 건드렸다. 조정의 실세인 좌상대감의 빌이 장부를 가지고 있었지. 정의로운 척하며 세상을 바꾸려던 그 오만함이 일가족을 몰살시킨 것이다. 도끼에 쌍검이 무영의 어깨를 깊게 찔러 들어왔다. 너희 같은 하루살이들이 정의를 논하는 것 자체가 역겨워. 도끼가 검을 비틀어 빼내자 무영의 어깨에서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진실은 언제나 잔혹했다. 류대감의 죽음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닌 거대한 권력의 횡포였다.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무영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불길처럼 타올랐다. 그러나 그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식어갔다. 분노는 검을 무디게 하지만 각오는 검을 예리하게 만드는 법이다. 무영은 어깨의 통증을 무시하고 자세를 낮췄다. 놈은 소리를 지운다. 하지만 존재 자체를 지울 수는 없다. 무영은 바람을 느꼈다. 놈이 움직일 때마다 공기가 밀려나고 그 밀려난 공기가 아주 미세한 바람이 되어 무영의 피부 솜털을 건드렸다.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온몸의 피부로 느끼는 바람의 결이었다. 도끼가 마지막 숨통을 끊기 위해 도약했다. 그는 공중에서 몸을 회전하며 가속도를 붙여 내려찍는 필살의 일격을 준비했다.
소리는 없었다. 하지만 무영은 느꼈다. 머리 위쪽의 공기가 무겁게 짓눌려 내려오는 압력을. 마치 거대한 바위가 떨어지는 듯한 위압감을. 선재가 안 돼 라고 절규하는 그 찰나의 순간 무영은 움직이지 않았다. 피하고 막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도끼의 살기가 자신의 정수리에 닿기 직전까지 기다렸다. 죽음의 문턱까지 상대를 끌어들여야만 볼 수 있는 틈. 그것이 무영이 노리는 단 한 번의 기회였다. 도끼의 쌍검이 무영의 머리카락을 스치는 순간 무영은 지팡이 검을 역수로 쥐고 하늘을 향해 찔러 올렸다. 그것은 검술이라기보다 본능에 가까운 몸부림이었다. 쉬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무영의 거미 도끼의 공격 궤적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둔탁한 타격음이 아닌 젖은 집단이 베이는 듯한 섬뜩한 소리가 공터에 울려 퍼졌다. 시간은 멈춘 듯 했고 허공에 뜬 도끼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무영의 검끝은 도끼의 심장 부근을 정확히 관통하여 등 뒤로 튀어나와 있었다. 도끼의 쌍검은 무영의 양 어깨에 박힌 채 멈추어 있었다. 케오헉, 도끼의 입에서 검붉은 핏덩이가 터져 나왔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가슴에 박힌 검을 내려다보았다. 내 놈이 어떻게 소리가 없었는데. 도끼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무영은 박혀있던 도끼의 검을 어깨에서 빼내지 않은 채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다. 소리는 지웠을지 몰라도 내 놈의 그 더러운 살기는 지우지 못했더구나. 그리고 바람이 내게 말해주었다. 악귀가 오는 길을. 무영은 팔에 힘을 주어 검을 뽑아냈다. 도끼의 몸이 힘없이 바닥으로 허물어졌다. 천하를 호령하던 살수 집단의 우두머리는 그렇게 자신이 경멸하던 맹인의 검 아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적장이 쓰러지자 숲속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던 잔당들은 기겁하여 뿔뿔이 흩어졌다. 우두머리조차 상대가 되지 않는 괴물을 상대로 덤빌 용기는 그들에게 없었다. 공터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 정적은 아까와 달랐다. 살기가 사라진 평온하고 슬픈 침묵이었다. 무영은 그제야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다. 어깨와 허벅지, 온몸의 상처에서 피가 너무 많이 흘러나와 있었다. 아저씨, 선재가 달려와 쓰러지는 무영을 부축했다. 아이의 옷도 무영의 피로 붉게 물들었다. 죽지 마세요. 제발 죽지 마세요. 선재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무영의 상처를 눌러 지혈하려 애썼지만 솟구치는 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무영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선재의 얼굴을 더듬었다. 손끝에 닿는 아이의 눈물 젖은 뺨이 따뜻했다. 울지 말거라. 무영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미소 지었다. 나는 죽지 않는다.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에게 맑은 세상을 보여주겠다고. 무영은 류 대감과의 약속을 그리고 자신과의 맹세를 지켜냈다는 안도감에 젖었다. 눈앞이 캄캄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때보다 세상이 환하게 보이는 듯 됐다. 정의가 실현된 세상, 악이 사라진 세상의 풍경이 그의 마음속에 그려졌다. 바람이 불어왔다. 피 비린내를 씻어내고 대나무 숲에 맑은 향기를 실어 나르는 바람이었다. 무영은 그 바람 소리에서 류대감의 목소리를 들은 것만 같았다. 고맙네 무영, 정말 고마워. 무영은 지팡이 검을 지팡이 집에 다시 꽂아 넣었다. 찰칵 하는 경쾌한 소리가 전투의 종결을 알렸다.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여기서 쓰러져 잠들고 싶었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이 아이를 안전한 곳까지 데려가야만 했다. 그것이 그의 임무의 완성이었다. 가자 선재야. 산 너머에 오래된 절이 있다. 그곳이라면 안전할 게다. 무영은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청음망은 무거웠지만 그의 등은 꼿꼿했다. 선재는 무영의 허리춤을 꼭 잡고 그의 걸음에 맞춰 걸었다.
이제 아이는 무영을 이끄는 눈이 아니라 그를 지탱하는 지팡이가 되어주고 있었다. 석양빛이 대나무 숲 사이로 스며들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피로 물든 길이었지만 그 끝에는 분명 평화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두 사람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류대감을 죽인 배우 좌상의 비리는 이제 선재라는 살아있는 증인을 통해 세상에 낱낱이 밝혀질 것이었다. 검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깊은 산속 낡은 산사. 샨시우의 처마 밑에 매달린 풍경. 풍칭. 이 바람결에 흔들리며 맑고 청아한 소리를 뱉어내고 있었다. 댕그랑 댕그랑. 그 소리는 마치 피비린내 나는 속새의 번뇌를 씻어내려는 듯 고요한 산중을 은은하게 울렸다. 며칠 전에 참혹했던 혈투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선방 찬방의 낡은 문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아침 햇살을 느끼며 무영은 천천히 눈을 떴다. 물론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지만 코끝에 와닿는 향 냄새와 약초 다리는 냄새,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그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안전한 곳에 당도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듯 욱신거렸고 도끼의 검에 깊게 베었던 어깨와 허벅지는 두꺼운 붕대로 감겨 있었지만 무영의 마음은 지난 수십 년간 느껴보지 못한 기이한 평온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기계언하셨습니까? 문이 조용히 열리며 주지스님의 인자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영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으려 했으나 스님이 급히 다가와 그를 만류했다. 아직은 무리입니다. 상처가 깊어 자칫하면 덧날 수 있습니다. 꼬박 사흘을 알아누워 계셨습니다. 무영은 스님의 손길에 의지해 다시 자리에 누웠다. 선재는,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갈라진 목소리로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역시나 선재였다. 스님은 허허롭게 웃으며 젖은 수건으로 무영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그 아이라면 걱정 마십시오. 어찌나 효심이 지극한지 처사님 머리맡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려 하는 것을 제가 억지로 밥을 먹이러 보냈습니다. 그 어린 것이 겪었을 공포가 오죽했겠습니까마는 처사님 덕분에 씩씩하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무영은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다. 사흘. 자신이 사경을 헤매는 동안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까? 무영의 근심을 읽기라도 한 듯 스님은 찻잔을 달그락거리며 말을 이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처사님이 품에 지니고 계셨던 그 장부, 그리고 어린 선재의 용기 있는 증언이 관에 닿았습니다. 암행어사 출두가 있었고 조정에서는 류대감 댁에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 위한 재조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스님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좌상대감은 파직되어 옥에 갇혔고 그 하수인이었던 살수 집단 흑사의 잔당들도 모두 소탕되었다고 하더군요. 이제 세상이 조금은 맑아질 모양입니다. 정의가 실현되었다. 류대감의 원한이 풀리고 악인들은 심판을 받았다. 무영은 보이지 않는 허공을 응시하며 류대감의 얼굴을 떠올렸다. 들리십니까, 대감? 이제 편히 눈을 감으십시오. 선재는 제가 지켰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돌덩이가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쓸쓸함이 밀물처럼 차올랐다. 임무는 끝났다. 자신을 지탱해주던 목표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늙고 병든 맹인 검객이라는 초라한 현실뿐이었다. 무영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이 박히고 피냄새가 배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손이 아닌 죽이는 손. 이 손으로 저 맑고 깨끗한 아이의 손을 계속 잡고 있을 수는 없었다. 며칠이 더 지나고 무영의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지팡이를 짚고 거동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는 조용히 떠날 채비를 했다. 짐이라야 낡은 삿갓과 해진 옷까지, 그리고 생명과도 같은 지팡이 검뿐이었다.
마당에서는 선재가 동자승들과 어울려 뛰노는 소리가 들려왔다. 까르르 터지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산사의 풍경소리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 웃음소리는 무영에게 있어 구원이자 동시에 이별을 알리는 신호였다. 무영은 주지 스님에게 다가가 깊이 허리를 숙였다. 스님, 이 아이를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놈이 곁에 있어봤자 아이의 앞길에 그림자만 드리울 뿐입니다. 부디 이 아이가 학문을 익히고 올바르게 자라 류대감처럼 훌륭한 인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주지 스님은 무영의 뜻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처사님의 깊은 뜻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허나 작별 인사는 하고 가시지요. 말없이 떠나는 것은 남겨진 사람에게 더 큰 상처가 되는 법입니다. 무영은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정이 들면 떠나기가 더 힘들어지는 법입니다. 모진 척 돌아서는 것이 저에게도 아이에게도 좋습니다. 무영은 삿갓을 눌러쓰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뜻대로만 되던가. 산사 입구인 일주문을 막 나서려는 찰나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아저씨, 선재였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헐떡이는 소리가 무영의 등 뒤에서 멈췄다. 무영은 걸음을 멈췄지만 차마 뒤를 돌아보지는 못했다. 선재가 달려와 무영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작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만 두고 가시는 거예요. 아이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무영의 가슴을 후벼 팠다. 무영은 애써 냉정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놓거라. 나는 내 길을 가는 것이고 너는 네가 있어야 할 곳에 남는 것이다. 싫어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아저씨, 눈이 되어드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저씨 지팡이가 되어드릴게요. 제발 혼자 두지 마세요. 선재는 무영의 다리에 매달려 오열했다. 부모를 잃고 의지할 곳이라곤 무영밖에 없었던 아이에게 무영은 이미 부모 그 이상의 존재였다. 무영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몸을 돌려 무릎을 꿇고 선재와 눈높이를 맞췄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선재의 눈물 젖은 얼굴을 어루만졌다. 아이의 따뜻한 천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왔다. 이것이 그가 느낄 수 있는 마지막 온기일 것이라 생각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그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선재야, 잘 듣거라. 무영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부드럽고 엄숙했다. 나의 길은 피와 어둠으로 얼룩진 수라의 길이다. 너는 이제 막 어둠에서 벗어나 빛을 보았다. 너는 밝은 세상에서 맑은 것을 보고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야 한다. 나의 그림자가 너의 빛을 가리게 할 수는 없다. 무영은 품에서 작은 나무 피리를 하나 꺼냈다. 틈틈이 깎아 만든 조잡한 물건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영의 정성이 담겨 있었다. 네가 무섭거나 외로울 때 이 피리를 불거라. 바람이 그 소리를 실어 내게 전해줄 것이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나는 언제나 바람결에 귀 기울이며 너의 안녕을 빌고 있을 것이다. 선재는 피리를 받아들고 고개를 저으며 울었다. 그래도 같이 가고 싶어요. 무영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선재의 손을 떼어냈다. 너는 류대감의 아들이다. 네 아버지가 목숨을 바쳐 지키고자 했던 정의를 기억하거라. 네가 훌륭하게 잘하는 것이야말로 내게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다. 무영은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지팡이를 짚으며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뒤에서 아저씨 하고 부르는 선재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지만 무영은 입술을 꽉 깨물고 걸음을 재촉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동시에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졌다.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무영의 귀에는 온갖 소리들이 생생하게 들려왔다. 이름 모를 산새들의 지저김 계곡물이
바위를 휘감아 도는 청량한 소리 나무잎들이 바람에 부대끼며 속삭이는 소리. 예전에는 이 모든 소리들이 적의 기척을 감추는 소음으로만 느껴졌으나 이제는 자연이 부르는 생명의 노래로 들려왔다. 그는 더 이상 쫓기는 자가 아니었고 누군가를 죽여야만 사는 살수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바람을 느끼며 세상을 유랑하는 한 명의 나그네일 뿐이었다. 산중턱에 이르렀을 때 어디선가 가느다란 피리 소리가 들려왔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애절한 선율이었다. 선재가 불고 있는 것이리라. 무영은 잠시 멈춰서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피리 소리는 바람을 타고 계곡을 넘어 무영의 귓가에 맴돌았다. 무영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 소리는 슬픈 이별의 노래가 아니라 씩씩하게 살아가겠다는 아이의 다짐처럼 들렸다. 잘 있거라, 선재야. 부디 강건하거라. 무영은 다시 지팡이를 짚었다. 탁탁. 지팡이가 땅을 두드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앞은 보이지 않았지만 무영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앞길을 볼 수 있었다. 육체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겉모습에 불과하지만 마음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진실을 담고 있다. 그는 이제 알 것 같았다. 진정한 봄은 눈으로 보는 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겨우내 얼었던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의 힘찬 소리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의 인연 또한 눈에 보이는 끈이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의 울림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바람이 불어왔다. 무영의 낡은 옷자락과 하얗게 센 머리칼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는 바람 속에서 자유를 느꼈다. 맹인 검객 무영, 아니 세상의 소리를 듣는 자. 무영은 그렇게 바람과 함께 자신의 길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고 세상은 그에게 비로소 평화로운 고요를 허락해 주었다. 들리는가 저 바람 소리가. 그것은 세상이 그에게 보내는 가장 아름다운 찬사였다.